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오마이뉴스 초청 김진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양옆에 두 후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짧게 인사 말씀 듣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 김진애 후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김진에너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영선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사랑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2차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리 배치나 발언 순서 두 후보 간 사전에 협의된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모두 발언과 또 주도권 토론, 자유 토론, 또 마무리 발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주도권 토론은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유 토론은 시간 총량제에 맞게 각 시간에 따라서 후보가 자유롭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본격적인 토론에 먼저 들어가 볼 텐데 모두 발언 순서 먼저 김진애 후보부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비상입니다. 위기입니다. 박영선 후보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세훈에도 안철수에도 격차가 더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LH 투기 사태로 거대 집권 여당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징표입니다. 박영선 후보가 내민 특검은 여의도 문법일 뿐입니다. 모든 정치인과 공직자,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3개 신도시뿐 아니라 뉴타운, 4대강 주변 개발, 세종시 등 모든 주요 개발에 대한 전면 조사를 거쳐서 필벌해야 합니다. MB가 만든 공룡 LH를 해체해서 지방 분권으로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주거 복지를 전담하는 주택청을 설립해서 주거 안정에 올인해야 합니다. 첫 토론회를 보셨다면 도시 전문가 김진애가 서울시장 최적임자라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1년 3개월 시장이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는 외면한 채 뜬구름 공약으로 어떻게 서울 시민을 설득하겠습니까? 서울의 기본 틀을 무시하며 인위적인 21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후보, 대기업 위주로 개발하고 의료 민영화 뚝을 무너뜨리려는 후보, 수직 정원에 현혹된 후보를 서울 시민이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김진애로 단일화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인지도가 낮아서 걱정이라고요. 단일 후보가 되는 순간 인지도는 수직 상승합니다. 김진애는 사실 정치권 밖에서 이미 더 유명합니다. 전문가 역량과 도전적인 인생 스토리로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겁니다. 정치적 약자의 승리를 원하는 유권자 심리에 딱 들어맞습니다. 거대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도 잠재울 것입니다. 윤석열에 맞섰던 김진애가 우리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겁니다. 폰만 잡으면 무능했던 오세훈의 본색을 드러내겠습니다. 안철수 신기루를 걷어내고 청년과 중도표를 모으겠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단일화에 임한 이유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의 높은 정치 의식을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최고의 후보 김진애. 노무현의 기적처럼 김진애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인데요.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셨죠? 이제 투기와의 전쟁을 치러내야 합니다. 저는 어제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해서 3대 건의, 3대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드리는 투기와의 전쟁, 투기와의 절연을 위한 약속입니다. 첫째, 취임 즉시 서울시와 산하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소유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시와 산하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시행을 하고 이해 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부동산 불공정 행위를 전면적으로 원천적으로 막겠습니다. 셋째, 시장 직속으로 부동산 감독청을 설치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적발을 위한 특검 제안에 이어서 당과 정부에 또 3대 건의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첫째, 3기 신도시 개발 예정 지역, 대규모 택지 개발 예정 지역, 토지 소유자 전수 조사를 건의했습니다. 둘째, 이해충돌 방지법, 부동산 거래법,
근본적인 투기 방지 대책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셋째, 근본적 토지주택개혁 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 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박영선은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고 또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거부했습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서울을 원하신다면 박영선 서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발언 잘 들어봤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가지고요.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주도권 토론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주거 안정입니다. 부동산 문제, 주거 안정 문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관심이 많은 그런 주제인데요. 첫 주도권 토론. 지금 보면 저희가 시간을 9분 드렸습니다. 9분 동안 그 시간 안에서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시간이 질문과 답변 다 포함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 후보의 답변을 들으시면서 답변이 길다 싶으면은 직접 제지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9분 안에 자신의 질문과 상대 후보의 답변, 또 제 반론, 제 답변 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9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먼저 박영선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민 두 분 중에 한 분이 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집 마련을 앞당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집 없는 서름을 빨리 해결을 해드리는 그러한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서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서민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또 빨리 해야 되는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동산 감독 기구가 서울에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8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저는 뜻밖에도 김진애 후보님께서 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이 너무 성급하게 가는 느낌이 있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복기를 해보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주장을 하셨을 때 이것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이 LH 사태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직도 현실을 아셔야 그런 되고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LH 네. 사태가 생긴 거는 벌써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번에 알게 된 거고요. 저는 부동산 감독청을 중앙에 너무 크게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택청을 설립을 해서 주거 정책과 주거 복지와 또 임대주택 관리와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마치 금융감독원처럼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하는 건 마치 전 국민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잠재적인 이제 말하자면 범죄자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런 사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공정거래에 대한 기본 룰을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만드는 부동산 감독기구도 마찬가지로 공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동산 감독청이라고 하는 게 자칫하면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나 경제 이 순환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을 특히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따로 부동산 감독 기구를 만드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요새 전국구가 돼 있고 서울 시민이 다른 어디에다가 투자할 수 있고 솔직히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은 전국에 있는 사람 이미 또 세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여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만의 감독기구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 국민을 범죄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지금. 네. 그러면 자본시장에 금융감독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본시장에 있는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을 범죄시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우리나라 국민들 자산의 76%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무리를 하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다주택자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계속 그런 투기 사례가 일어나지 않으면 굳이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돈이 돈을 버리는, 그래서 점점 양극화를 더 재촉하는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부동산 감독청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네. 제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이나 여러 가지 뭐 관련되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견지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사실은 주택 안정성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이제 마침 이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지금도 5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직자 윤리에 관련된 거, 굉장히 여러 제가 가지 이제 법들이 19대, 있는데, 20대 때 그런데 계속 부동산 제기했던 감독 법들이죠. 기구만 네. 가지고 해서 이렇게 때려잡는 식으로 하는 거는 국민들에 대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다. 저는 이 생각을 그런데 하고요. 이제 저는 거기서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금융감독원이 개개인을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손들이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금융에 대한 자금의 걸 잡는 건 흐름을 아니죠. 보죠. 잘못된 돈이 들어갔을 네네, 경우에 거래를 자금의 흐름을 보죠. 보는데 네. 부동산 감독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김진애 후보님하고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은, 주택이라든가 토지라는 것은 공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공공의 어떤 그런 개념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오히려 저는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금융감독원이 있다면 주택과 이런 어떤 부동산 이 부분을 감독해야 되는 부동산 감독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거 네. 지금 이것을 완전히 자본주의에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박영선 시장 후보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는 아직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못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는 서울시의 문제를,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다는 분이 자꾸 중앙 정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저도 오늘 이 LH 해체라든가, 저는 LH 해체를 하는 거는 사실은 지방 공사를 제대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도 SH가 독점을 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걸 경제개발공사하고 나눠서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철학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지금 시각이라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를 식으로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자꾸 규제로 해가지고 뭐를 어떻게 때려잡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념 좋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 30만 호를 공급하신다는 게 다 공공자가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실제적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하실 수도 없지만, 설령 15만 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는 땅이 실제로 있습니까? 그건 충분히 있는데 250만 평을 어디서 확보합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질문하는 코너니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네. 네. 김진애 후보님의 주장을 들어보면 LH 해체와 같은 부분은 이거는 정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왜 부동산 감독청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부동산 감독청을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 지금 이런 LH에 거잖아요. 관련된 거는 지방공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논리의 겁니다. 일관성에 좀 문제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의 집중 현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서울에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로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수축 사회로 가면서 점점 부동산이라는 것도 양극화되거든요. 그래서 몰리는 곳에만 계속 몰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울도 강남에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의 부동산 감독청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LH 해체와 같은 이런 부분, 이 L과 H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은 저도 김진애 후보님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L과 H를 해체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것을 주택청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의 주택 공급과 주택 정책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안정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그러나 하는 이것을 겁니다.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무슨 LH를 해체해라라고 구호성으로 외칠 수는 있지만, 네. 자기가 이것을 핸들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거는 박영선 후보님께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이번 투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앙에서 하는 거를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태까지는 1급 이상만 재산 공개를 했는데 4급 이상까지 재산 공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내부의 윤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건 필요합니다. 네. 이걸 자체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또 청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서 만들고 이러는 거는요. 저는 지금 솔직히 더불어민주당의 이 큰 규모에 비해서는 지금 당장 소나기 피하려고 하는 이런 조치들만은 특검 자체도 소나기 피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그 오세훈 포인트. 후보가 그걸 반대했다고 저도 봐도 좋은데요. 특검으로 하면 여태까지 특검으로 한 게 말이죠. 저는 법사위에서 검찰들이 해온 걸 쭉 봤는데 LCT 게이트나 이런 것도 보면요. 특검해놓고 나면은 몇 사람만 두들겨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기소하고 나머지들은 되게 또 잠잠해집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그 하는데 논리는 시간이 그렇게 다 하는 됐죠. 게 들어보다 보니까 이게 주도권 토론이 네. 김진애 후보 주도권 토론.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김진애 후보 토론이 진행될 텐데 네. 박영선 후보한테 좀 시간을 많이 주셔야겠어요. 네. 네. 중간에 막 끼어들어오십시오. 네. 자,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부동산과 주거 안정이 주제입니다. 자, 이어서 김진애 후보의 주도권 토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걸 여쭙겠는데 30만 호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가 주택으로 해서 이거를 지금 이제 공공이 가지고 있는 땅을 다 이용을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거 30만 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금 서울에 얼마나 지구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그것도 뭐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가 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뭐 제가 대략 생각하는 걸로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이제 서울시에서 의도대로 신청 들어온 게 한 25개 정도 되니까요.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한 100개 이상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재개발은 있습니다. 304개고요. 재건축은 330개입니다. 이걸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약 얼마가 되느냐면 24만 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 하는 게 사실 주택 공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이거 완전히 일주일 만에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불가능한 계십니까? 일이죠. 그러니까 네. 일주일 만에 풀겠다는 그것 자체가 그 오세훈 후보가 시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한 것이고요. 본인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일단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제 그 김진애 후보님께서 24만 호가 공급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 민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아야 되고 또 거기서 뭔가 그 주민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리죠. 아무리 빨리 가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계적으로 이렇게 수급 조절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 저는 5년 이렇게 동안에 생각합니다. 네. 공급하는 게 24만 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도 높이 규제까지 풀겠다 하는 걸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박영선 후보도 높이 규제 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높이 규제 풀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생각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이것을 풀어버리면 거의 뭐 질식하는 도시가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어떤 기준에서 않다고. 푸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요. 서울의 상징이 남산이잖아요. 그러면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남산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에 예를 들면 남산보다 더 높은 빌딩이 올라가서 예를 들면 산이 다 가려져 버리면 그거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생각하고 그건 뭐 너무나 네. 상식적인 네, 얘기를 네.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남산을 아니 벗어난 그걸 얘기하는 게 네, 아니라 이 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면은 35층이라는 지금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 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을 하면 실질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걸 높이 규제를 하겠다. 이런 거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35층 기준을 다 풀어버리면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무슨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니까 35층 제한을 풀어서 이 규제를 풀어서 혜택받은 것과 이익을 공유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를 미화시켜서 얘기하시는 게 누가 부분에.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신 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는 네.
스카이라인을 시민 대토론회를 보고, 하시겠다. 너무 기본적인 스카이라인을 얘기를 보고 하셔서. 스카이라인을 보고 35층을 풀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서울 시내 이 네. 한강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그리고 이미 35층이 풀려서 이미 높이 네. 올라선 곳도 많이 네, 있고요. 본인의 그러니까 그런 인터뷰시고요. 의미이죠. 네. 뭐 지난번에도 하도 제 공약에 대해서는 질문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로 21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 21분이라고 하는 이 똥물뱅이가 얼마나 이상한지 이 얘기만 제가 하다 말았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역세권 미드타운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좀 제가 좀 사회자께서 얘기를 해야 좀 이게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 주도권이니까는요. 제 공약을 설명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것이요. 그냥 혼자서 다 하시죠, 뭐 그냥. 저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역세권이 지금 이제 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김진애 후보가 질문하는 시간인데. 지난번에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역세권 미타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건 뭐냐면 건물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지면서도 담벼락이 없고 이 사이사이로 조그만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제가 서울 시민들께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서울에 307개의 역세권이 있는데 이 역세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대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안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출퇴근하시거나 뭐 점심을 드시러 가시거나 할 때 그 근처로 가시게 될 텐데 이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활용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개발을 하면 서울시의 기본적인 틀이 달라진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좋아지는 10분 동네가 된다. 지난번에 10분 동네를 제가 꽤 뭐 자랑도 하고 이거는 그랬기 좀 때문에 뭐가 잘못돼 가고 있는 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게 주도권 토론입니다. 네.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요. 네. 상대 후보의 공약과 또 관련된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넘어가면은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정을 운영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파고들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파고도 디테일하게 들겠지만 두는데 디테일하게 잘못한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니요, 디테일하게 네? 잘못한 게 아니라 크게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잘못한 부분, 우리가 물론 무상 복지, 아이들의 밥그릇을 파고든 그야말로 거들쳐버린 게 제일 크지만 그 외에 개발에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저는 첫째요. 네.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와 김진애 후보님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그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와 김진애 후보님이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거의 비슷해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를 넘기자, 이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김진애 후보님이 그것을 같이 공격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쭤본 그런데- 거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시절의 시정에 대해서 네, 비판하실 네.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하겠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김진애 후보님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생각을 해보실 저는 필요가 여태까지 있다. 특검이 제대로 돼본 적이 이렇게 없고 항상 생각하고요. 소나기만 피했기 때문에 예를 그런 거는 안 들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같은 것은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특검을 제대로 골랐더니 제대로 된 특검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은 게 거기에 훨씬 더 대해서도 많았죠. 뭐 반론 네. 제기하시려면 하셔요. 이 오세훈 후보가 제일 잘못한 것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첫째 광화문. 저 국민들하고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화문에 있는 그 오래된 은행나무를 다 어디론가 잘라버렸습니다. 또 두 번째 세빛 둥둥섬. 이것은 그 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공사할 때까지 계속 문제가 됐고 지금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산 개발에 대해서도 비판하시죠. 용산 참사. 용산 네. 참사가 아니라 네. 용산 개발에 113층 짓고 한강에 운하 만들겠다 해서 결국 부도 낸 거.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죠. 완전히 용산에 재앙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무슨 동의하십니까?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여러 예를 가지인데. 들어서 근데 한강 개발해가지고 근데 한강 제가 개발한다고 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트장 만들겠다 아,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강서 제가 마곡지구 여쭤보는 게 그거 다 요트장 그 지금 만들고 21분 도시를 네. 만드는 거나 수직정원 만든다고 하는 게 113층 랜드마크 만들고 한강 운하에 요트장 만들고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겉멋이 들고 그렇게 돈 비싸게 드는 거를 전혀 얘기해서 다른 것이고 그거는 제가 네.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그동안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수직정원이라는 거, 21분 도시라는 거는 생태 도시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를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C40 그러니까 클라이밋 기후를 생각하는 도시의 모임에서 결국은 10분 도시, 15분 도시, 20분 도시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고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 것도 도시에서는 수평으로 심으려면 공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옥상 정원 또 수직 정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이제 그 이러한 그 이상한 논조로 해서 파리의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주시고 네. 난 다음에 여러 평들이 나왔는데 우리 그 청소년 거기에 갔을 때 총알대세 가서 저희 토론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수직정원 만드냐? 수평정원도 만들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땅이 없어서 거기다가 이게 파리에서 나온 파리의 뭐 이상한 그거는요. 그림이라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파리시가 네. 발주한 아까 발주한 거 한번 아닙니다. 보여주시죠. 그거는 일개 보여줬습니다. 건축가의 말하자면 파리시가 공상 발주해서 건축이에요. 그런 이렇게 거에 이제 실제 휘둘리는 네. 있는 박영선 건물을 활용을 후보의 해서 나무를 심자는 이런 어떤 아니 의도를 박영선 가지고 후보가 네. 문제인 네. 거는 자. 특정 건축가의 이 자, 저기에 이, 너무 이 귀가 건축가 얇다는 이름이요 겁니다. 뱅상 깔보입니다. 압니다. 네, 벨기에의 그런 40대의 요즘 굉장히 그거 봐요. 또 건축가 유명해지는 현혹되시잖아요. 건축가인데요. 이제 조신영이 네. 아니라 이제는 무슨 뱅상입니까? 김진영 후보님, 박영선 후보님. 자, 참. 첫 번째 주도권 토론부터 뜨겁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엔 더 뜨겁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주도권 토론이 그 상대방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묻고 경청하고 그런 시간인데 좀 그걸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님. 자, 바로 이어서 그렇게 안 두 됩니다.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원 대책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들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가 되고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나 또 영업시간 제한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신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지 두 후보님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권 토론은 우리 김진애 후보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코로나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얘기하면서 그 21분 도시나 이런 부분이 의료 민영화를 재촉하는 그 뚝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비판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2018년에 서울시장 도전하실 때는 5세 무상의료 공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6세 무상의료 공약을 내놨는데 왜 이번에는 이 공약이 없는 겁니까? 그거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네. 2018년에 한번 발표를 했던 거라서 네. 앞부분에 발표를 한다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이제 무료로 좀 무상의료 하자 이제 이건데요. 자꾸 그 조금 약간 억지로 의료 민영화를 끌어들이시는데 제가 2014년에 원내대표 할 때 이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를 막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아니, 그러니까 대기업 뭐 이런 식으로 박영선 네? 후보의 문제는요. 네, 네.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이게 반대를 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시지 요걸 하나 뚝을 무너뜨리면 이게 어떻게 의료 민영화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 개념 자체가 없으시다는 걸 제가 비판을 그게 하는 아니라 겁니다. 그다음에 동네 주치의를 제가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게 어떻게 의료 민영하고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에서 지금 3차 진료기관에 너무 몰리니까 이거를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으로 좀 더 분산해서 우리가 의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아니 지금 또 말을 바꾸시는데요. 하자. 이렇게 21분 안에 크게 대형 의료센터나 이런 걸 만들다고 그래놓고 왜 또 갑자기 아니 그게 동네 당연히 병원을 있어야죠. 얘기하십니까? 대형 의료센터가 21분 제가요. 안에 있고 그 제가 안에 동네 주치의가 지난번에 있어서 동네 네. 주치의들이
그 대형 의료기관의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 부분은 어디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의료 케어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이게 앞으로 경쟁력이 생기지, 지금처럼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러한 구시대적인 이 의료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경쟁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요. 근데 지금 바로 환자 그렇게 중심의 병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대기업과 대형 병원과 대형 무슨 보험업계가 다 근거를 원하는 가지고 겁니다. 그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그걸 하시는지 하시는 잘 게 모르겠는데. 아니 그걸 모르시는 네. 그걸 모르시는 게 문제고요. 지난번 토론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저는 이게 굉장히 걱정인 게요. 여태까지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 내부에서 경선에서도 거의 검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얘기하면서 조금 검증이 되고는 있는데 저는 이게 본선거 후보로 되고 나면은 그야말로 언론에서 모든 공격을 쏟아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재정 확대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박영선 후보가 중기부 장관 출신으로는 너무 사실 소극적으로 마치 홍남기 부총리가 하듯이 너무 소극적인 대출 이런 부분만 있다. 저는 소상공인 지원하는 게 47만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2조 9천억 원 하겠다. 또 청년에 대해서 13만 명에 대해서 월 70만 원 안심수당 하겠다. 또 중고등학교 교통비 제공하겠다. 6세까지 무상 의료 제공하면 약 42만 명 되겠다. 또 할마, 할바에 보육 지원을 해서 약 13만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또 반려동물 가구가 지금 한 100여만 가구가 되는데 공공동물병원이나 또 특히 장례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납골당하고 장례하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겠다. 또 장애인을 위한 안심 저상버스를 마을 버스에다가 제공하겠다. 지금 이제 서울시의 버스가 대개 반반은 되고 있는데 마을 버스에는 거의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게 이제 다 코로나와 복지에 관련된 공약인데 저는 왜 박영선 후보가 많은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좀 자랑을 해보죠. 저는 왜냐하면은 코로나 해가지고 소상공인한테 5천만 원 무이자 대출하겠다는 것밖에는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5천만 원 무이자 화끈 대출 해드릴 거고요. 이것은 이자는 서울시가 갚아드리고 그리고 3년 후에 원금을 갚으시는 것이고요.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2천만 원까지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 무이자로 이것도 1년간 대출을 해드리겠다. 이것이 저의 중점 공약입니다. 이 밖에도 저는 이제 청년들의 어떤 출발 자산 5천만 원, 이것은 19세부터 29세까지 창업을 하겠다는 그런 청년들에게 5천만 원을 대출을 해주고 30세부터 40세까지 10년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진애 후보님 이제 대출을 통 크게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이것이 다 서울 시민의 세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재정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4조 3천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에서 갑자기 빼서 쓰기가 지금 힘든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세제잉여금이 약 한 2조 정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남아있는데 일반 회계 2월금이 한 5천억 원 있고요. 이런 각종 기금의 여유 재원이 한 2조 7천억 원 있고요. 이런 지출 부분을 구조를 이제 조정하면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네. 서울시의 운영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근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코로나에 있냐면 지금 올해 말에 지금 우리가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버티게 해드려야죠. 그건 당연하죠. 그 정도에는 조금 좀 강력하게 저는 왜냐하면 홍남기 부총리가 너무 이 재정 건전성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원래 생각합니다. 이제 기재부 관료들이 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서울시의 논쟁을 박원순 했습니다. 시장이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건강한 재정을 유지해 왔고 그리고 그동안의 부동산이 상당히 좀 호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등록세 이런 것도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에서 제가 박영선 후보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린다. 그 예로서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 그 마음을 도외시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가 그때 합의한 것을 제가 비판한 걸 예로 들었는데 당시 그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날 보니까는 나중에 유가족이 그걸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해한다고 하셨죠. 제가 이해.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저도 뭐 예은이 아빠, 시찬이 아빠 굉장히 많이 압니다. 지금도 다시 촛불에 들어가서 하는데 도대체 박영선 후보의 그 말에 대해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다. 당시에 박영선 후보 고소하려고까지 했다.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정치적인 생명이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되는 사람이 여태까지 와가지고 있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지금 누구라고 하셨어요? 예은이 아빠? 예은이 아빠 또? 이경근 또 시찬이 아빠. 네, 제가 네네. 그럼 전화해볼게요. 제가 이분들 전화번호 다 알거든요. 그리고 네네. 제가 전화해 계속 보십시오. 저는 저한테 계속 페북에 직접 올리신 겁니다. 연락하고 이분들이 직접 있어요. 올리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 저는 이게 어떤 걱정이 드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가끔 이런 지도자의 자리가 있을 때 가끔 독단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럴 때가 보통 저쪽의 협상에 말려 들어가거나 또는 합의를 빨리 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공명심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부분에 좀 좌우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면 사실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뢰가 가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면 아마 답변하시죠. 오늘 네. 그 김진애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저는 예의에 어긋나는 제가 페북 일이다. 보여드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5초 남았는데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자, 주도권 토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원 시간이 대책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박영선 후보 주도권 토론인데요. 9분 주어졌고요.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네, 9분 네. 드리겠습니다. 그 김진애 후보님의 그 공약에 보면 시중은행하고 같이 펀드를 만들겠다고 네네. 돼 있어요. 이 시중은행은 민간은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민간은행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그 펀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근데 무슨 여태까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어떻게 시중은행한테 그 민간 그 관주도형으로 펀드를 만들 것이며 근데요, 또 이거는요, 하나는요. 모든 그다음에 거를요. 질문 네. 2개 있으십니까? 네, 네네. 그다음에 그렇죠. 네. 또 거기 보면 그 중앙정부하고 매칭 펀드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재부가 동의 안 해주면 서울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공약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그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관계 또 서울시와 민간은행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제 제가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를 5천에서 1억까지 저는 무이자가 아닙니다. 저는 0.45%의 저리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서울시가 돈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는 다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이렇게 했는데 이자가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나중에 원금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은행에서도 어느 만큼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대개 보면 여기서 물론 사고가 생겨요. 여태까지 보면 한 10% 정도의 사고가 생깁니다. 90%는 굉장히 이 민간인들도 자기네들의 빚을 다 갚으려고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10% 정도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보증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 한 가지 하고요. 서울시정보증재단을 그거 하나 이용을 하고요. 하셔서 네. 하는 것이 네.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하신 얘기는 근본적인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그런 얘기고요. 그게 한 가지고요. 서울시정보증재단이라는 것이 또 왜 하나는- 필요한지 또 그거에 하나는- 대해서도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또 거예요. 하나는 제가 네. 이거는 기재부총리와 국감에서도 제가
국감이 아니죠. 대정부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가능하면 반반씩 했으면 좋겠다. 합계해서 5조 8천억 원이 듭니다. 47만한테 월 최대 210만 원까지 한 6개월 정도만 해주면 되게 올해 말까지 예를 버틸 수 들어서-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그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만약 중앙에서 이거를 그때도 기재부총리도 얘기를 하셨어요.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 그 절반이라도 지급을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손실보상이라든가 관련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이후에 하면 되지. 지금 반만 먼저 집행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도로 공약을 만드셨으면 네. 서울시 것만 발표를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아니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네. 서울시에 5대5 지원을 해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재정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서울시가 그 정부가 매칭이 들어오면 2대8, 뭐 7대3도 아마 지금까지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76%이니까요. 다른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0%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약을 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정직한 공약을 내시려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공약을 내야지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공약을 내면서 이렇게 많이 해드리겠다. 아니 지금 이렇게 제가 하면 얘기 이거는 드리면은요. 공약이 제가- 정말 빌공짜가 아니 되는 거기에서 거죠. 그래서 네. 제가 가로 안에 정부에서 만약 못하면 이 절반을 드릴 수 있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월 해야죠. 105만 원까지도 드릴 네, 수 그러면 그냥 6개월이라면 하고 월 100만 원을 아니면 드리겠다. 210만 원씩 네. 300만 원까지 최대한 이렇게 드릴 수 처음부터 있는 얘기를 거죠. 했으면 이렇게 아니 그렇게 다 논쟁할 써 필요가 없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 써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은 중앙정부와의 이것이 가능할 때 6개월이라고 얘기했죠. 만약 한다면 절반은 서울시에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그리고 눈 그 가림하는 부분에 거죠.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공약이죠, 그것이. 아니요. 네. 지금요, 작년에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올해 초에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소상공인이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그거 고마운 거 얘기하시면서 지금 210만 원까지는 아니라 할 때 210만 원을 3개월을 만약 준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소상공인이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이게 다 용기가 되는 거죠. 소상공인 서울시에 280만 명한테 나갔는데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100만 원 연 매출 4억의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그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김진애 후보님의 공약은 그냥 보면 좋은데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능을 실제로 못해요? 이루어지지 아니 않는 서울에 공약이죠. 2조 9천억을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면 기능을 못합니까? 그냥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해야지 네. 200만 원씩 정부가 아니, 매칭을 안 해줄 그거는 텐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210만 원으로 3개월을 하시거나 아니면 105만 원씩 6개월을 하시거나 그거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그렇게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좀 진솔하게 공약을 접근하는 것이 진솔하게 좋지 한 게 않았을까. 아니라 리포트에는 그렇게 다 생각을 그렇게 써 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네, 시간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저한테 항상 준비를 안 해오신다니까. 제가 훨씬 더 저한테 좀 저는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 이제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디지털 단골, 구독 경제를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겠다. 이제 이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 식당, 또 반찬가게, 꽃가게, 세탁소, 뭐 신발, 양복점 뭐 다 해당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원스톱 헬스케어, 그러니까 의료 체계도 한 달에 한 번씩 구독 경제로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그 전염병이 왔을 때 위기 극복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네. 대해서 비판을 좀 했으면 글쎄 좋겠는데요. 또 그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네. 이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박영선 후보님이 항상 새로운 말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꽂히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소기업부 장관 하실 때도 프로토콜 경제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네. 근데 이번에도 구독 경제 가지고 이번에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프로토콜 경제는 따로 뭐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구독 경제라고 하는 거가 사실 요새 성공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데가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있고 또 쿠팡도 뭐 일부 그거하고는 성공을 좀 하고 다르죠. 있는데 의미가 근데, 다릅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네, 제가 네, 얘기하는 건 이제 네. 크게 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21분 도시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분 동네를 밀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요새 1인 가구나 2인 가구 굉장히 소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달을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자기네들의 동네 근처에서 필요할 때 사 먹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독 경제를 하면 저도 구독 경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영화 빼놓고는 사실 맨날 이게 배달 오면 그 중에 한 절반은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독 경제가 이렇게 되면요. 일부 단골이 생겨서 약간 편해지는 거는 있겠죠. 물론. 근데 저는 이게 환경에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을 이용한 구독 경제를 하면요. 대부분들이 이게 배달 서비스하고 그다음에는 이건 뭐 다 포장과 관련된 거기 근데 이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이런 하시는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저는 구독 경제를 이- 그렇게 특히 중소기업도 아니고 영세에 대해서 이것이 마치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새로 생기는 스타트업들은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일종의 그 새로운 스타트업의 기업가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독 경제라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정부나 시가 해야 되는 것은 구독 경제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그거는- 안에서 놀 수 있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그거는 가장 중요하다.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될 있습니다. 일이지 공공에서 네. 해야 될 일은 네.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주도권 토론 마무리해 봤는데요. 자, 오마이뉴스초청 김진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 이제 자유 토론과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이건 너무한데. 70분 정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자, 이게 뭐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유 토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주제가 서울의 비전과 시장의 리더십입니다. 이 토론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두 후보의 기조 발언을 듣고요. 그 이후에 6분을 다 각 후보마다 드립니다. 그럼 그 시간 안에서 답변과 질문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잘 보시면서 시간 배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시면은 시계가 움직이고 또 말씀 멈추시면 또 시간이 멈췄다가 다시 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자유토론 서울의 비전과 시장의 리더십. 기조 발언은 박영선 후보부터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1분 주어지고요. 그 이후에 김진애 후보 또 기조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1분 주어집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장입니다. 저는 서울의 미래의 키워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그린, 그리고 돌봄.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은 글로벌 표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1년이 정쟁으로 허비된다면 서울은 후퇴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부분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중하는 바로 그 부분이 도시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것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쿄를 도시 재생이라는 그러한 키워드 속에서 금융 지원을 통해서 다시 일본의 경제를 살려낸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서울시장을 뽑아야 합니다. 네, 1분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김진애 후보 기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시민들은 어떤 서울시장을 원할까요? 폼 잡는 시장이 아니라 묵묵히 현안을 살피는 시장. 대권 디딤돌 등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꿈꾸는 시장.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시민의 바램을 우선하는 시장. 보통 시민의 삶을 잘 알고 개선하려는 시장. 이런 시장을 원하시겠죠. 어떤 서울시장 리더십이 골치 아플까요? 부동산 현안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100년 표준 등 현란한 지시를 내리는 시장. 실무자가 열심히 보고했는데 엉뚱한 지시만 내리는 시장. 심기 관리와 이미지 관리를 해줘야 하는 시장. 참 골치 아프겠죠. 서울 시민은 어떤 서울시장을 믿을까요? 실사구시로 당면한 문제에 정면 승부하는 시장. 어떤 고민이든 들어주고 풀어주려는 시장. 비리와 부실, 부정과 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시장.
보수 정치권 공세나 언론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시장, 믿을만 하겠죠? 바로 저 김진 에너지입니다. 30여 년 동안 서울시정에 참여하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장 리더십과 행정력을 두루 갖춘 김진애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자유토론 시작하겠는데요. 각 후보마다 6분씩 주어집니다. 그 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이 모니터에 표시가 되니까요. 보시면서 조절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후보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여기 박영선 후보 먼저라고 써 있는데. 네. 여기 써 있는데. 네네. 자유토론. 네. 박영선 후보부터 먼저 말씀을 시작하시면 네. 시간을 카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의 리더십은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리더십이 필요하겠지만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또 서울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마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울의 미래 100년을 그려야 되는 이러한 아주 매우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를 정쟁으로, 그리고 서울을 이용하려는, 서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을 내줘야 될 것이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명박근혜 10년의 어두운 그림자를 다시 불러들여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민주화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평등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공정이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명박, 박근혜 그 10년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암흑의 시대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대전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 대혼란을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저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된 후보,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또 서울 시민과 대화하고 서울을 걷고 이런 준비된 후보가 바로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돌봄의 영역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돌봄의 영역이 확대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또 세계의 표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 여성시장으로서 이러한 영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세계의 다른 선진 도시들과 호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도 한 2분만 주시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주독 이거는 네, 자유토론인데 자유토론인데 질문은 됩니다.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으면 아이고, 제기하시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 몇 가지 반론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1년이 향후 100년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표준이든 세계 도시든 지금 시대에는요, 100년 앞을 내다보면 안 돼요.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고요. 5년 뒤가 어떻게 될지 10년 뒤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공공에서 해야 될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걸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저는 현란하게 어디에 뭐 하는 거 이런 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서울에 ODF라고 하는 개방 표준 문서를 도입을 하면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건설 원가 공개라든가 분양 원가 공개라든가 이번처럼 비리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게 진짜지, 100년을 미리 그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시대가 너무 뒤지신 거고요. 이런 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임 박원순 시장도 돌봄과 사람과 복지와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시장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여성시장이 돼서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의 절박한 도시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이 코로나 극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너무나 복잡한
이른바 첨예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치권에도 그렇고 또 양극화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야 될 이런 시장이 필요하지 이걸 가지고 여성 시장이기 때문에 한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전체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그러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좀 부분에 얘기할까요?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저희는 뭐냐면 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딸도 있고요. 저는 딸 둘입니다. 아들 하나 계신 거로 알고 지금 우리 저보다 아들들도 훨씬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는 하셨어요.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좀 조금 잘못 생각해서 이게 시간 총량제라는 걸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부터 왜 주도권 토론에 저한테 시간을 안 주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카운트가 되고 했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예. 카운트가 돼서 이제 비슷해졌습니다. 저보다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왜 저를 안 막으시나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게요, 뭐 본인의 대표 공약이라고 하는 수직 정원이나 21분 도시가 지난번에 조정훈 후보하고 단일화할 때 이 부분을 정책 선호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이게 아예 여론조사 항목에서 빠졌다고 이걸 여론조사에서 응하셨던 분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왜 빼셨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빼신 겁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저는 상대 후보하고의 협상에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 네. 말이죠.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그거는 얼마나 위치가 높으시면 그런 거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모든 걸 당에다 일임을 했었기 때문에요. 제가한테 그런 뭐 자세하게 당에서 내용을 잘 이 모르고 정책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마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제가 반론을 제기를 하면 지금 도시가 가야 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기후 환경에 대처해야 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도시를 얼마만큼 녹지 비율을 높일 것이며 이 녹지가 결국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향후 100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런던 시장의 경우에는 공약이 런던의 녹지 비율을 50%로 하겠다라는 것이 공약이고요. 자동차를 불편하게 하는 도시, 이것이 런던 시장의 공약입니다. 파리 이달고 시장은요. 생태도시 파리, 그래서 15분 도시 파리를 들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21분 도시 서울은요. 반드시 서울이 가야 할 방향이고 그리고 이 서울이 가야 할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녹지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녹지 비율 확보는 서울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이고요. 산소를 얼마만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도시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이 정말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 우리가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금 나중에 질문도 좀 할 수 있게 시간 좀 남겨주십시오.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장.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21분 도시 수직 정원이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온 대로 광화문부터 동대문까지 과연 걸어갈 수 있느냐. 지금 네티즌들이 실제로 걸어보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과연 21분의 주파가 가능한지 여러분들 곧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환경 생태를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10분 동네가 훨씬 더 건강한 개념이고요. 이건 서울시가 10년 전부터 해온 거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데 지금도 또 세계 도시를 가지고 얘기하는 저는 이렇게 4대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를 상당히 그런 점이 좀 부끄럽습니다. 외국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 토론회 평가에서도 박영선 후보 토론이 좀 너무 뭐라 그럴까 구체성이 없다. 그리고 미사 여구가 많지만 좀 불안해 보인다. 이래서 실제로 토론에 이게 앞으로 토론, 특히 오세훈 시장하고의 토론이나 이런 부분, 특히 지금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거를 좀 이겨낼 본인의 그 비법이 좀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그 사람의 생각은 다 다양하고 또 그 다양성을 인정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진애 후보 토론이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의 덕목 가운데에는 서울 시민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저는 좀 더 서울시장다운 그러한 표현 방법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0분 동네 이거 저는 이 10분 동네를 지난 10년간 저희가 이제 쭉 해왔는데 21분 도시는 10분 동네가 실제로 해봤더니 이것이 이러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확대적인 개념이지 10분 동네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10분 동네는 슬세권으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좀 믿을 만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연장이라든가 좀 더 긴 산책길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만들기에는 너무나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전국의 그 서울 시내에 예를 들면은요. 역세권 이제 미드타운 개발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강북에만 이 지하철역이 없는 동네가 16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시철도를 도입하면 그 됩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계산을 한다면 21분이 이 서울의 그 면적에는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사이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나중에 오세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또 본선거 후보가 되시면은 어떤 공격을 받을지 제가 좀 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솔직히 소수 정당이고 177석 대 지금 3석 그리고 요번에 이 단일화에서도 저보다 60배가 많은 제가 당원까지 다 하고 국회의원직까지 다 사퇴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부분 더군다나 제가 지난번에 했던 토론은 저희 김진애 TV에서는 모든 걸 소개하는데 박영선 TV에서는 한 편도 소개를 안 합니다. 이런 과정을 이런 말하자면은 상당한 이런 처지에 있고 이렇게 밟히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점에서 지금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박영선 후보보다는 제가 이번에 단일화에서 이겨야 오히려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이런 점에서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보면서 김진애 후보, 열린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본선에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네, 시간이 다 시간이 돼서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6분이 주어졌었는데, 자, 좀 모자랐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정리 발언이 있으니까 되겠군요. 네. 정리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도 자유토론 이제 정리 발언, 박영선 후보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분 해주십시오. 네. 김진애 후보님과의 두 번째에 걸친 토론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마무리 아닙니다. 자유토론 정리 자유토론 정리 네, 발언이라고요? 네. 그러면 김진애 후보님 먼저 하세요. 저는 이게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긴장감 웃음 못 속에서도 지키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게 두 여성 후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거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번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LH 사태가 이게 만만하게 이거 소나기 피하려는 식으로 이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저는 이번에 LH 사건도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경우에 모든 거를 드러내놓고 그야말로 원론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크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 이게 누가 더 잘못하고 누가 더 잘못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이고 그리고 시민의 마음에 다가가는 이런 것으로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게 서울시장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또
여당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박영선 후보 정리 발언 1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어렵다고 했을 때 출마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6일 날 첫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요. 출마 선언 일주일 만에 박영선 효과라는 여론 조사가들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나뭇가지가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시민이 과연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과연 시장감이냐를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제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루었던 성과, 통계가 뒷받침되는 성과,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개혁과 관련된 추진력, 이러한 평가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99%, 일자리의 83%를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중소기업인 벤처, 혁신기업, 또 소상공인 만나 뵐 때마다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또 그 당시에 지난 2년간 제가 약 2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시행했던 정책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것이 현실로 되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서울시장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후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을 조금 더 드렸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요. 주도권 토론 2번, 또 자유 토론 1번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이 토론의 이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 동안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김진영 후보부터 먼저 들어보죠. 박영선 후보가 먼저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번갈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혀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박영선 네. 후보 2분입니다. 네, 김진애 후보님과 2차례에 걸친 토론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미있으셨어요? 네, 혹시 뭐 저희가 조금 긴장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밝은 소식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야당은 끊임없이 정쟁만 앞세우면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경제가 다시 10위로 올라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울도 정쟁에 휩쓸리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찍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고, 서울 대전환이냐 아니면 서울 대혼란이냐를 결정하는 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검은 암흑의 시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러한 상황, 이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인 사찰, 또 예술인 블랙리스트, BBK 가짜 수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러한 복귀하는 시장을 과연 우리가 뽑아서 우리에게 어떠한 서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들을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와의 정말 끈끈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공정한 서울시를 원하시면, 그리고 서울시의 승리를 원하신다면 박영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김진애 후보 마무리 발언 2분입니다. 네. 사랑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당원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위기입니다. 비상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정체성이 모호한 박영선 후보는 우리 지지자들을 결속시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윤석열의 정치 행보를 비판하지도 못하고 김종인, 안철수 등 민주당의 곶감만 빼먹으려던
기회주의 정치인들과의 친분 쌓기가 과연 자랑할 일입니까? 허황된 공약에 집착하는 후보로는 시민들 마음에 다가서지 못합니다. 당면한 부동산 문제를 외면하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10분 동네 정책은 도외시하면서 서구 도시 사례들만 들며 숫자 21을 고집하는 후보, 수천억이 들 수직 정원을 짓겠다면서도 코로나에 지친 소상공인과 청년층 지원에는 인색한 후보가 어떻게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장의 현장 리더십을 갖추지 못한 박영선 후보는 흔들릴 겁니다. 모셔지고 이미지가 포장될 수 있는 장관직과는 달리 서울시장은 복잡한 민원이 첨예한 현장 한가운데서 보수 정치권과 언론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저는 비서실장도 메모드급 선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꺼이 저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진애가 시대 정신을 대표할 서울시장 최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서울과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할 김진애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밀어준 민주당이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고 있는지, 대통령 지지율에 얹혀서 무사안일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위세가 커서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실사구시 개혁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어딘지 찜찜한 박영선 후보가 아니라 온통 신뢰할 수 있는 김진애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위기로 치닫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이변과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마이뉴스 초청 김진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이 단일화 토론회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죠? 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 시민들과 또 그리고 양당의 권리당원 또 의결당원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가 17일 오후에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서 최종 결정되는 후보가 본선에서 야권 후보와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 있을지 저희가 한번 기대해보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후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 정말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뭐 이렇게 네. 하면 안 돼요?